이게 너의 죗값이다. 73세의 재벌 회장이 치매 판정을 받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정교하게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강남 저택의 골방에서 시작된 1년간의 학대 기록, 그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회장을 버린 아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선포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강당에 나타납니다. 스크린에는 아들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 아들의 체포,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받은 회장의 감사장. 돈과 명예로 점철된 인생을 버리고 반찬 가게 마당에서 손녀와 함께 꽃을 가꾸는 회장의 모습. 과연 이 노인 회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킨 전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특별한 행운과 부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옥자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죠. 사람들은 저를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국내 유통업계를 반세기 이상 주름잡았던 골든 유통의 회장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3명의 자식들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버린 것도 많았어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꿈 모두요. 하지만 그렇게 헌신한 자식들이 내 나이 70몇 살에 나를 가장 처참하게 배신하게 된단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대형 검진센터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대기업 회장이라면 누구나 들리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의료기관이었거든요. 주치의는 저를 봤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표정을 지었어요. MRI 영상을 들고 와서 천천히 말했어요. 뇌종양의 초기 단계가 발견됐다고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예후가 좋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단순히 의료 정보로만 받아들였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치의가 말을 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톤으로요. 혹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병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아무도 안 알린다고 했죠. 그러자 주치의가 저를 진료실로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매우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지난주에 저희 병원을 찾아왔다고요. 당신이 치매에 걸렸다면서요. 제 머리가 철렁했어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니. 주치의는 더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정신과 진단으로 치매 판정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진단서가 나오면 병원이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대가는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거예요. 돈이었어요. 아들이 제시한 가격은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건강을 이용해 무언가 큰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치의는 제 우려를 읽은 듯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당신의 아드님이 말하길 어머니께서 말년에 편히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아드리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로 진단되면 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어머니를 위해 관리할 수 있다고 했대요. 결국 아들이 제 재산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제 아들은 저를 살려둔 채로 죽인 거예요. 제 정신을 죽이고 제 재산을 뜯어가고 제 영향력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자고요. 아들이 내 정신을 죽이려 했다면 나는 진짜로 죽은 척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기록하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에게 물었어요. 제 아들을 도와줄 생각은 없으시죠? 주치의는 의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제 직업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했어요. 저는 주치의에게 정말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실제 치매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치매처럼 보이는 진단서 말이에요. 의료 기록은 조작하지 않되 제 연기를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제 건강 상태도 계속 모니터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주치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마 그 의사는 재벌 며느리의 뇌물에 물든 양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놓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배우가 되기로 했어요. 30년을 회장으로 살아온 여자가 갑자기 치매 환자가 되는 연기를 하기로 한 거죠. 주치의 조언으로 저는 몸을 움츠리고 눈동자를 흐릿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손에서 힘을 빼고 목소리를 낮추고 때론 웅얼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연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옷 단추와 핸드백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어요.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면 그 아래에도 카메라를 장착하기로 했죠.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두 기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법적으로 내 아들과 며느리를 심판하기 위해 말이에요. 이제 저는 외출할 준비가 됐어요. 죽은 여인처럼 살아가는 그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요. 제 아들 태식이는 저를 집에 데려갔어요. 강남의 최고급 저택이었죠. 60평대의 저택 안에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많았어요. 침실에는 높고 낮은 침대가 있었고 욕실에는 난간이 추가돼 있었어요. 또 거실에는 휠체어까지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미리 집을 개조했던 거죠. 치매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둔 거였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아들 태식이와 며느리 미령이는 저를 지켜보다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직 계산하는 빛만이 흐르고 있었죠. 뭔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태식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한번 봐봐요. 제 혼자만을 위해 제작된 서류들이었어요. 그것은 제 명의의 건물들을 태식이 명의로 변경하는 서류였고 제 계좌를 태식이가 관리하게 하는 위임장이었으며 골든 유통의 경영권을 태식이에게 넘기는 계약서였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500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그 서류들을 바라만 보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 미령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언니,
이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엄마한테 사인하게 해요. 태식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엄마 돈을 잘 관리해 드릴 거고 엄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진짜 그냥 도장 딱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저는 흐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손은 자꾸 떨렸고 입에서는 침이 흘렀어요. 좋은 연기였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보는 치매 환자들보다 훨씬 더 리얼했거든요. 태식이는 제 떨리는 손을 잡고 주홍색 인주통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서류 위에 내려눌렀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그 순간 제 옷소매 안에 숨겨진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짜증 섞인 말투, 그리고 제 손을 억지로 누르던 그 모습까지요. 서류에는 제 도장이 찍혔고 태식이의 얼굴에는 한 줄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 태식이와 미령이는 침실을 나갔어요. 거실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문을 조금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미령이가 말했어요. 여보, 50억은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래쪽 아이들 몫으로 해줄까요? 태식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냥 얘네들 입 다물게 해주는 선에서 적당히 던져주면 되지.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 미령이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이래요? 치매가 진행되면 자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할 거 아니에요. 태식이가 말했어요. 주치의 말로는 이대로 가면 6개월 정도면 몸이 못 따라갈 거래. 그럼 그때는 아예 요양원에 집어넣으면 돼. 미령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엄마 돈은?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식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지. 요양원비, 의료비 명목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꺼내는 거야. 누가 감시할 거야? 이미 엄마는 기억력도 없고 서명도 못해. 우리 형제자매들? 아, 걔네들은 이미 포기했어. 둘 다 태식이 손 안에 있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얼굴을 손으로 가리웠어요. 아니,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녹음기가 나의 표정도 확실히 포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침실 안침대에서 나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밥 먹을 때도 입가에 침을 흘리는 연기를 했고 손으로는 밥을 흘렸어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척 했어요. 미령이는 그럴 때마다 코를 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냄새. 이런 말들을 해댔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식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어요. 그 사람 밥 준비했어? 그 사람 약은? 이렇게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 미령이는 더 심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를 깨워서 짜증을 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봐요. 저를 침대에서 질질 끌어냈어요. 그리고 욕실로 데려가 찬바람으로 샤워를 시켰어요.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이건 학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척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제 핸드백 안에 카메라도 가동 중이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태식이는 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건 병원 위임장이야. 엄마가 너무 아파서
우리가 수술 결정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해. 물론 거기도 도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치매 환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서류는 실은 제 뇌종양 수술에 대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수술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의료행위 동의서였어요. 뭔가 막연했어요. 마치 태식이가 제 몸을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종이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보름이 지났어요. 제 아들의 저울질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귓가에 대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들려요? 엄마가 진짜 아팠구나 싶으면 한두 번 깜빡거려 봐요. 저는 눈을 한두 번 깜빡거렸어요. 그러자 태식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보이지? 엄마가 아무것도 못 들었어. 치매 진행이 된 거야. 제 아들은 저를 그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죽이려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게 만들어두려는 거였어요. 기다리다가 자연사 할 때까지 저를 가두어두고 그 사이에 제 재산을 마음껏 쓸 생각인 거였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침실의 카메라가, 핸드백의 음성 기록 장치가, 옷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렌즈가 모든 걸 담았어요. 3주가 지나자 태식이와 미령이는 저를 침실 안 한쪽 구석 골방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이었어요. 창문에는 검은 천을 붙였고 문 위에도 자물쇠를 달았어요. 미령이는 하루에 한두 번만 밥을 갖다 줬어요. 그것도 상한 음식이었어요. 김치는 물러터졌고 반찬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미령이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어차피 치매 환자는 맛을 못 느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가장 끔찍했던 건 다른 거였어요. 어느 날 밤 미령이가 온 가족과 함께 골방 문을 열었어요. 태식이와 그들의 두 자식까지요. 제 손녀 손자들이었어요. 16살의 딸과 14살의 아들이었죠. 미령이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원에 보내드릴 건데 그동안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자식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의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태식이는 휠체어를 침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를 억지로 휠체어에 앉혔어요. 이제부터 엄마는 침대 대신 휠체어에만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휠체어 아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제 제 모든 일상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태식이는 저를 거실로 밀어내 갔어요. 그리고 저 눈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돈벌이 정말 괜찮지?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태식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어머니 재산이 떨어지기까진 몇 년은 더 있겠지. 그 사이에 해외 펀드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또 챙기고 인생 꽤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하나 정도는 의심하지 않을까? 태식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쪽들은 이미 30억 정도씩 던져줬어. 입 다물었어. 나머지는 내 것이야.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제 다른 자식들도 매수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500억에서 30억씩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제 길을 잃어버린 장남이가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제 아들들이 얼마나 깊은 곳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령이가 또 달려왔어요. 얼굴이 화났어요. 그리고 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보살들이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했어. 미령이가 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밥이 아니었어요. 뭔가 시큼했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걸 뱉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령이는 제 코를 잡고 입을 억지로 다물게 했어요. 삼켜야 해, 엄마. 아프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그 목소리는 정말 악독했어요. 사진과 영상,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못된 아내가 제 입에 썩은 음식을 밀어넣고 있다는 것, 그 표정, 그 목소리 모두요. 저는 그것이 언제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록이 미래의 완벽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태식이는 이제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치의와의 계약상 6개월 정도면 제 몸이 못 따라간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요. 제 신체 능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밤마다 몰래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어요. 좋은 음식을 못 먹으니 비타민을 몰래 복용했어요.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만나달라고 했어요. 저는 단순히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달이 지났어요. 미령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 한 끼, 저녁에 밥 한 끼만 던져주고 갔어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태식이는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도움이 안 되나요? 주치의는 경찰 블로그에서 배운 대사처럼 대답했어요. 지금 현황으로는 의료 예상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식이는 그 말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미령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하자. 엄마 요양원 보내자.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제 휠체어 아래의 카메라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대비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어디로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감옥 같은 집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비 오는 날 길가에 버려진 회장님. 사흘 뒤였어요. 태식이와 미령이는 저를 다시 골방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를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거야. 요양원이야. 거기서 좋은 의료진들이 엄마를 돌볼 거야.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요. 아침이 밝았어요. 미령이가 제 옷을 갈아입혔어요. 낡고 헐렁한 옷이었어요. 마치 무연고 노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선택된 옷들이었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 예보에서도 오후부터 폭우가 내린다고 했어요. 태식이는 차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저를 휠체어에 앉혀 차에 태웠어요.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령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식이는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났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창밖의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논밭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이 가는 길은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직감했어요. 이것은 버림이었어요. 진짜 버린 말이에요. 마침내 차는 한적한 산골길에 멈춰 섰어요. 아무도 없는 길이었어요. 도로 한쪽엔 비를 맞은 풀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식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뒷자리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휠체어에 앉혀 땅에 내려놨어요. 그 다음 했던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여기서 기다려요. 저 위에 요양원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만 있으면 돼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태식이는 차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 제 옆에 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엄마가 필요한 물건들이야. 괜찮아. 곧 올 테니까. 그리고 차 문을 닫았어요.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차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산골길에서 말이에요. 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옷은 다 젖었어요.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다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제 몸은 죽지 않았어요. 저는 휠체어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들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 몇 장과 제 아들이 준 가짜 요양원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버려진 거였어요. 산골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어요. 비는 내 얼굴을 때렸어요. 옷은 흙탕물로 물들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끌어당겼어요. 한쪽 바퀴가 흙에 빠지면 빼내고 또 빠지면 또 빼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어요. 제 모든 에너지가 이 길을 떠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도로변에 무너져 앉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저는 흙투성이가 된 보따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울음이 나왔어요. 저는 73세의 회장이었어요. 반세기 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한 줌의 무명이었어요. 비에 젖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소음이 들렸어요. 낡은 트럭이 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속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이 40 정도 된 여자가 내렸어요. 제 얼굴을 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 어머니, 회장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한수연이었어요. 제 아들의 전처였어요. 5년 전 태식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자 쫓아낸 그 여자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대신 그 며느리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이가 제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트럭에 저를 태웠어요. 차 안에서 수연이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서? 어떤 일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수연이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본능처럼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수연이의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겨우 5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고작 9평 정도 되는 주방과 욕실이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수연이는 딸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요. 수연이는 제 젖은 옷을 벗겨내고 따뜻한 물로 제 몸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침구류인 침대에 누이게 했어요. 자신과 딸은 바닥에 이불을 펼쳐 자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수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치매 연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수연이에게 계속 혼동된 할머니처럼 행동했어요. 그 첫날 밤 저는 깨어 있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딸 민지를 품에 안고 우는 소리였어요. 아마 그날 밤 수연이는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연락했나 봐요. 아니면 뉴스를 통해 제 실종 소식을 알았나 봐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다음 아침이었어요. 수연이는 제 침대 옆에 밥 한 끼를 차려놨어요. 미역국이었어요. 제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수연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수연이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 회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저 수연이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연기는 계속했어요. 혼동된 눈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수연, 수연아. 제 아들을 찾는 듯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수연이는 그 다음부터 저를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때론 계란말이를 하기도 했고, 때론 소고기를 구워서 밥 위에 얹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수연이는 돈이 없었어요. 딸의 학원비를 아껴서 사는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이 제 입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연이는 그 다음부터 저를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때론 계란말이를 하기도 했고, 때론 소고기를 구워서 밥 위에 얹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수연이는 돈이 없었어요. 딸의 학원비를 아껴서 사는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이 제 입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이의 딸 민지가 저를 처음 봤어요. 민지는 10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수연이는 대답했어요. 할머니야. 우리가 아는 어른이야. 그렇지만 조금 아파서 여기서 쉬고 계셔. 민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순수한 눈으로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는 자신이 먹던 쌀과자 하나를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서 잃었던 것을 수연이와 민지에게서 다시 찾은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로 이곳에 머물면서 수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수연이는 반찬 가게를 위해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자르고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수연이가 자는 것을 봤어요. 수연이는 딸 민지를 안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부모인 마냥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5일 뒤, 저는 의도적으로 밥상을 엎었어요. 수연이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연기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요. 밥 한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다시 담아 제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시 차려드리면 되죠.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열흘째가 되는 날 수연이가 밖에 나간 사이에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제 목표가 명확했거든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행한 악행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말이에요. 수연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오늘 좀 괜찮으신가 봐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동된 할머니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밤 TV를 켰어요. 뉴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실종 소식이 나왔어요. 강옥자 회장,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가족들이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제 아들은 저를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연이가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셨어? 어머니가 사람이셨어?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였어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여자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요. 하지만 수연이는 그래도 저를 치매 환자처럼 대했어요. 더 정성을 들여서요. 어머니, 제가 더 잘 모셔야겠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이는 자신의 일주일 수입을 들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소고기를 샀어요. 좋은 소고기를요. 제 밥 위에 얹기 위해서요. 그리고 달걀을 사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시금치 나물도 볶았어요. 저는 그 밥상을 봤을 때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제 아들이 평생 주지 못했던 사랑이었어요. 쫓겨난 며느리의 무한한 헌신. 보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수연이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거든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쯤 저를 죽은 것으로 선포할지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식이와 미령이는 저의 사망 선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뇌물을 주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골든 유통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아래쪽 형제자매들도 이미 회수된 돈에 입을 다물었어요. 태식이와 미령이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저의 재산 중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저는 500억이라는 비자금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태식이는 제 사무실을 헤집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제가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밀번호와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치해둔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수연이의 단칸방에서 제 연기를 계속하면서도 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어요. 저는 제 문제를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기록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수연이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수연이의 반찬 가게에도 가게 됐어요. 제 아들의 전처는 이제 아무도 몰라보는 시골의 반찬 가게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어요. 수연이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채소를 다듬고 나무를 묻혔어요. 손가락은 자르고 때론 피도 흐르곤 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제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줬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서요. 저는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정말로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화려한 저택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낡은 단칸방에서 져지는 거였어요. 그것은 비싼 음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었어요. 상한 음식을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상대방을 우선하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 반이 더 지났어요. 저는 수연이의 권유로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치매 환자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저 옆에 앉아만 있는 척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저는 일어나 수연이가 다음날 준비하기 위해 할 일들을 도왔어요. 몰래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거의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태식이에게 버림받은 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준비 완료였어요. 제 기록들은 모두 모아졌어요. 변호사도 제 사건을 받아줬어요. 경찰도 대기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쓰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하고 싶었어요. 수연이의 따뜻함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제 연기를 잠깐 내려두고 말이에요. 수연이가 이상해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좀 산책하자. 수연이 흠칫 놀랐어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명확하다는 걸 감지한 거였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팔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우리는 마을길을 걸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 해는 저물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께 도움이 돼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연아, 넌 내게 모든 거야. 넌 나를 살렸어.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준 사람이야.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진짜 정신이 나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수연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저 또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머니의 침묵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수연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 알려줄 거야.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야. 나는 강옥자 회장이야.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나는 모든 걸 기록했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한 모든 행동들을 말이야.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끝낼 차례야. 그리고 너는 내 편이야. 수연아,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죽은 자의 복수, 산 자의 심판. 나는 한수연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 전에 내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됐다고 말했어요. 이제 게임에 막을 올릴 시간이 됐다고요. 변호사는 내게 말했어요. 아, 회장님.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준비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록들,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이 행한 재정 횡령의 증거들 말입니다.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나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너에게는 힘들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수연이는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골든 유통의 임시 주주총회는 그 다음 주에 소집되기로 됐어요. 태식이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을 선포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나타날 무대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내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검은 펄 목걸이가 달린 그 정장 말이에요. 내 머리를 다시 정리했어요. 더 이상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어요. 내 눈은 날카로웠어요. 복수자의 눈이었어요. 아니, 정의의 눈이었어요. 수연이는 내 곁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름다우세요. 나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강당은 골든 유통의 모든 주요 인물들로 가득 찼어요. 이사들, 대주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왔어요. 태식이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조문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신 어머니, 강옥자 회장님께서 치매와 여러 질병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지 못하신 상황에서 지난달 영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일동은 이 슬픔을 감당하며 태식이의 말이 끝나지 못했어요. 강당의 뒷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당당한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휠체어가 아닌 진정한 회장으로서의 발걸음이었어요. 나였어요. 강옥자였어요. 강당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태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령이는 자신의 입을 막았어요. 나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했어요. 누가 죽었다는 거냐? 이 불효막심한 놈아. 강당이 먹먹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식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살아? 나는 그의 말을 가로 끊었어요. 침묵하거라. 그리고 나는 강당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제부터 지난 6개월간 내가 받은 대접을 모든 이들이 볼 거다. 그리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그리고 나온 것은 비참한 영상들이었어요. 태식이가 내 손을 억지로 꺾어 도장을 찍는 장면. 미령이가 내 입에 썩은 음식을 밀어넣는 장면. 그리고 나를 골방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던 장면들이 모두 나왔어요. 강당은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것은 뭐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태식이는 자신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미령이도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다 장난이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가 한 짓을 받는가? 장난은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인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돈에 미친 짐승일 뿐이다. 내가 반세기를 바쳐 만든 이 회사, 내가 자식들을 위해 모은 이 재산, 그것들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 없다. 이 시각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태식이와 미령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혐의는 다음과 같았어요. 횡령, 배임, 노인학대, 그리고 살인미수. 태식이는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미령이도 뒤를 따랐어요. 그들의 비명이 강당을 울렸어요. 나는 의사봉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본인은 오늘부로 모든 경영권을 사회에 환원한다. 골든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그 이사장 자리에는 한수연 씨를 임명한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회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겠다고 선언할까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넘길까요? 하지만 나는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머니로서 아드님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나는 대답했어요. 아들을 고소한 게 아니다. 악을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내 아들이기를 포기했다. 스크린 밖의 수연이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기록하는 어머니의 행복일기.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법정 싸움도, 기자들의 질문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요. 태식이와 미령이는 감옥에 갔어요. 다른 자식들도 처벌을 받았어요. 횡령 혐의로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비록 사법적으로는 심판받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나는 이미 내려놨어요. 그 대신 나는 수연이를 택했어요. 내 유일한 가족으로요. 수연이는 이제 골든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모은 500억의 비자금과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됐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그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로 돌아왔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말이에요. 나는 암 수술을 받았어요. 뇌종양이 아니라 자궁암이었어요. 하지만 초기여서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정말로요.
수연이는 여전히 나를 돌봐요. 하지만 이제는 치매 환자가 아닌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수연이의 집 마당에서 꽃을 심었어요. 수연이의 딸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이제 12살이 된 민지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됐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하던 반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반찬을 팔지 않아도 된다. 넌 엄마와 나를 위해서만 밥을 해주면 돼. 그게 가장 맛있는 반찬이니까. 민지는 웃었어요. 그리고 나는 흙을 고르며 꽃을 심었어요. 모란이었어요. 빨간 모란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수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 봐요. 나는 정원을 바라봤어요. 땅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옥수수도 있었고, 고추도 있었고, 여러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내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저것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나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뭘 놓쳤는지 알 것 같아. 나는 화려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썼어.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 말이야.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건 이런 거였어. 너 옆에 앉아서 햇살을 받으면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이 순간들 말이야.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너무나. 그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복수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지난 6개월, 나는 가장 비참한 순간들을 겪었어. 내 아들에게 버림받고, 내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내 재산을 빼앗기고, 산골길에 버려졌어.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 그것은 한수연이라는 여자였어. 내 아들은 그 여자를 쫓아냈지만 나는 그 여자를 택했어. 그리고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결정했어. 더 이상 복수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대신 한수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평온한 인생을 살 거야.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딸과 함께 웃으면서 나는 이제 기록하는 어머니가 됐어. 아기를 기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을 기록하는 어머니가 된 거야. 날이 지나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나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수연이와 함께한 하루하루를 말이에요. 5월 봄날의 아침. 수연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 벚꽃이 피어 있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수연이가 나를 봤어. 그리고 웃었어. 어머니, 항상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6월, 더운 여름 한낮. 민지와 함께 국수를 만들었어. 수연이가 멀리 반찬 가게를 위해 나갔을 때였어. 민지가 물었어. 할머니, 엄마는 왜 항상 웃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어. 할머니도 몰라. 아마 행복이 그런 거겠지. 웃음이 나는 거. 7월, 동네 축제가 있었어. 나는 수연이와 민지와 함께 축제를 다녔어. 누군가 나를 알아봤어. 회장님이시죠? 그 여자가 물었어. 나는 대답했어.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야.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8월, 비가 많이 내렸어. 나는 수연이와 함께 빗소리를 들었어. 수연이가 말했어. 어머니,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내렸었어요. 라고. 나는 말했어. 그때 내 안에 모든 게 죽어 있었어. 하지만 넌 날 다시 살렸어. 9월, 가을이 왔어. 나는 정원의 수확을 시작했어. 옥수수, 고추, 참외 모두가 정성스럽게 자라났어. 수연이와 민지가 함께 수확했어. 이 노동이 정말 좋았어. 나는 평생 사무실에만 있었거든. 10월 할로윈 밤. 민지가 나를 꺼려했어. 광대로 분장시킨 거야. 나는 거울을 봤어. 할머니로서 광대로 분장한 내 얼굴이 정말 우습고 따뜻했어. 그걸 봤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이게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11월, 겨울이 다가왔어. 수연이가 내 생일을 준비했어. 케이크가 아니었어. 미역국이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수연이가 말했어.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나는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12월 마지막 달. 나는 정원을 정리했어. 겨울 채비를 했어. 그리고 내 일기장을 들었어. 이 일기장은 지난 6개월간 내 복수를 기록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됐어. 이건 내가 버려졌던 시간,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시간의 기록이야. 나는 이 일기장을 수연이에게 줬어. 어머니가 뭘 겪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하지만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수연이는 그 일기장을 어머니처럼 안았어. 그리고 말했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기록하는 어머니가 됐어. 악을 기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을 기록하는 어머니가 말이야. 세상은 내 이야기를 지워진 회장님의 기록이라고 부를 거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기록하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패배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행복해졌다는 거야. 더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 더는 누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수연이와 민지와 함께 조용한 정원에서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수인 것 같아. 그들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을 택하는 것 말이야. 사랑. 이게 진정한 의미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언가 말이야. 해는 진다. 하지만 내일 또 떠오를 거야. 그리고 그 아침을 수연이와 함께 맞이할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록이 될 거야.